카카오 모빌리티가 화물 중개 플랫폼 화물마당 지분 49%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2B 중간 물류, 이른바 미들마일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전 포석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카카오 화재 사태로 국내 데이터 센터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중심의 배터리 시스템이 화재의 안전한 납축 전지 방식으로 달라질 경우 데이터 센터 대형화 추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건설사들이 4분기 1년 전보다 20% 증가한 16만 가구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가 상승으로 분양을 미뤄오다 금리 상승에 비용이 늘자 서둘러 털어내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롯데 상장 계열사 9곳 가운데 황영근 대표가 맡고 있는 롯데 하이마트의 연초 대비 주가 등락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하위 업체를 중심으로 인사 칼바람이 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홍원표 기자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홍 기자.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비이벤트들이 남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걸 이제 좀 남겨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체별 수급도 좀 시장별로 좀 엇갈렸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약 200억 원 정도 이제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한 700억 가량 이제 순매도를 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웠는데 개인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 무역 적자 얘기가 가장 좀 뼈아픈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역 적자 이달 들어 20일까지 적자가 50억 달러, 7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믿었던 수출마저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5.5%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 업황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달러 인덱스가 크게 이렇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랐다는 점이 이렇게 수출 감소와 좀 무관치 않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부담을 크게 주고 있는 이슈가 지금 또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미 국채금리 상승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269%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한 2.6%대였는데 3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미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장기 시장 금리의 좀 지표가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과 3년물 국채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같은 영향에 이제 국내 채권 시장도 좀 패닉을 보였습니다. 장단기 이 국채 선물이 급락하면서 기준물인 3년 만기 국고채가 한 4.35%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국내 금리가 좀 급등을 했지만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 탓에 달러 강세 현상도 좀 계속됐는데요. 이에 이제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40원대에 근접했습니다. 네. 우리도 문제지만 일본 엔화는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지금 150엔으로 오늘 돌파를 완전히 해버렸죠.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 방어를 하려고 일본이 미국 국채를 다 내다 팔아버리니까 이게 또 미국 국채 금리를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엔화의 불안이 위안화, 원화의 연쇄적인 어떤 외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레고랜드발 여파 오늘도 계속 이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채권 시장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 PF 관련한 좀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레고랜드발 이 채무 미상환 문제 때문에 일단 단기 신용채권 시장에 좀 이제 리스크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또 글로벌 유동성 긴축이 이어지면서 이 부동산 경기 둔화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건설주들이 상당히 오늘 낙폭이 컸습니다. 특히 네. 위에 보이시는 건설주들은 이제 중소형주들인데 중소형주들이 좀 자금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낙폭이 컸습니다. 예. 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이 이제 시공능력평가 탑5에 드는 종목들도 6%대 이제 낙폭을 키우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던 하루였는데 네. 일단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자금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해석은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건설주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들 자산 건전성이 좀 염려된다. 이 얘기를 어제 우리도 다루긴 했는데 그런데 아예 이제 부도설까지도 오늘은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일단 뭐 확인되지 않은 이 어떤 정보지 형태로 어떤 증권사의 뭐 부도가 뭐 임박했다 이런 글들이 좀 나돌았는데요. 네. 해당 증권사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감독원에 뭐 조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좀 강력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증권주들은 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또 중소형 증권사들인데 아무래도 대형사들보다는 중소형사들이 좀 자금 리스크가 좀 취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뭐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이제 우려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지속이 되면 관련 자산들이 좀 부실화되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좀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증권사뿐만 아니라 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같은 회사들도 이 PF를 굉장히 많이 늘렸기 때문에 상황이 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자산에 대한 좀 불신으로 다가온다면 이 차환이 이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이 아니다, 뭐 루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위기로 정말 번졌던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불신을 푸는 거겠죠. 자, 끝으로 다음 주 일정 한번 살펴보죠. 네, 다음 주에는 미국에 있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이제 발표 예정인데요. 일단 24일에는 메타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27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나오는데 네. 일단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애플의 실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 애플이 이 아이폰 14 플러스의 생산을 줄이라고 이렇게 이미 밝힌 바 있는데요. 애플의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25일에 현대차와 KB금융 실적이 나오고 26일에는 기아의 실적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회의에서는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BOJ 통화정책회의도 주목해 볼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150엔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뭐 또 다른 과연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인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발언들이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다시 또 하락 전환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민지 기자와 월가 분석 들여다보죠. 네, 오 기자 일단 주초랑은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는 요인들 뭐라고 정리를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동시에 이 긴축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장도 월가 전문가들도 관건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건데요. 예. 미국도 영국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시그널이 속속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들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지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의 긴축 강도 부분일 겁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긴축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연준이 목표로 하는 최종 금리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9월에 FOMC에서 공개됐던 점도표상 연준의 내년 기준금리 최종 목표치는 4.6%였는데요. 예. 올 연말까지는 4.4%가 제시가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도저히 잡히지 않는 이 인플레이션을 때려눕히기 위해서는 연준이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목표 금리가 5%를 넘어설 수 있고요. 심지어는 6%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발언도 월가에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요. 물가 안정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니까 실망스러울 만큼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이어나가면서 연말에는 금리가 4%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 목표치인 4.4%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일단 5% 전망 계속해서 좀 현실화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6%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 11월 FOMC 때는 75bp 인상이 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 월가는 어떻게 점치고 있습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 그리고 있는 금리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채권시장 전문가 95.1%가 11월 FOMC에서 75bp가 인상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예. 이후 12월에는 77.4%의 전문가가 75bp 인상 가능성으로 가장 많은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범위가 4.5에서 4.75%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연준이 점도표에서 이야기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이후 내년 3월부터는 금리가 5%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59.5%, 60%에 가까웠습니다. 이 연준 정책의 최종 목표 금리가 5%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강해진 겁니다. 네. 프랑스의 투자은행인 PNB 파리바도요.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1분기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5%대 예상하는 시각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6%까지 얘기가 네.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준금리 6%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연준이 5%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연 실업률이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거나 또 기업 생산성이 줄게 되면 기준금리가 내년 3분기에는 6%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연 실업률은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실업률을 말하는데요. 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실업률은 4.4%인데 실업률이 여기까지 오르는 동안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준은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걸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기준금리를 5에서 6%까지 올리려면 시장에 굉장한 혼돈이 있을 수 있기 예. 때문에 감행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6%라는 금리 수준 자체도 위협적인데 이것도 미국 기준이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금리 상황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가장 기다리는 전망이 인하될 시기는 언제냐일 텐데 월가에서 좀 예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언제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의견이 모아진 건 없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톰리 공동창업자는요. 내년에는 우선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CPI에 반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인하까지 이어질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반면에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 정책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내년 중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투자 보고서에서 후행 지표를 근거로 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적정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만드는 이른바 오버슈팅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지나간 물가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꾸리지 않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필요한 금리 수준보다 과하게 금리를 올리는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클레이즈는 2023년 중에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정책자들은 금리 인하로 노선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요. 내년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 상반기 안에 마치고 예.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거의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일단 가장 낙관적인 전망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시장에 미칠 영향도 많이 좀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시장에 대한 월가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부정적이겠죠? 네, 일단 증시 냉각에는 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억만장자 투자가로 불리는 아인호는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이 주식시장의 상승 대세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증시가 맞이하고 있는 어닝 시즌도 금리 인상 기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분석인데요. 마켓필드 에셋 매니지먼트는 기업 실적 보고서가 이 지수를 올 여름에 고점까지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면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19일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연준이 마치 백미러를 보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기업의 입장을 보여준 겁니다. 미국 경제, 미국 증시 모두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떨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준의 정책이 어디까지 이 최종 금리를 끌어올릴지 살펴보시면서 증시에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카카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 그리고 라이온하트 상장 철회 이후에 카카오의 경영 방식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꼼수 인수에 대한 논란도 제기가 됐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와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기자 일단 뭐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화물마당 지분을 인수하면서 일단 예. 중간 물류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장을 미들 마일 시장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정확히는 어떤 시장입니까? 예, 미들마일이 어떤 건지 일단 이 화면 통해 이 표를 통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들마일이라는 게 이 화물을 공장에서 이 물류 창고나 이 판매처까지 화물차로 운송하는 기업 간 거래 운송으로 이 최종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이제 소비자한테 배송되는 택배나 퀵 등 라스트 마일의 전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인수하기로 한 게 이 화물마당이라는 화물 중개 플랫폼인데요. 현재 이 주선사가 플랫폼에 운송 정보를 띄우면 차주들이 골라서 수락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에서 또 가장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이 카카오가 미들마일 시장을 선택한 이유일 겁니다. 예. 이게 잠재력이 큰 시장인가 보죠? 예,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지난해 처음 이제 라스트 마일 중개 서비스 카카오틱 퀵을 출시를 하면서 이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면허, 즉 미들마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 면허를 한 물류 업체로부터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미들마일로도 이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네. 이 국내 미들마일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요, 약 30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이 라스트 마일 시장, 이 시장이 7조 원에서 8조 원 규모인 것과 비교를 하면은 이 4배인 수준인 셈이죠.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새로운 먹거리로 이 미들마일 시장을 점찍은 겁니다. 이 미들마일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이 업무 처리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 더뎌서 IT 기업이 진출하기에 딱 안성맞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이한 부분은 지분을 49%만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예. 앞서서 카카오의 뭐 이때 신시장을 진출할 때 이런 행태를 좀 보자면 관련 회사를 좀 완전히 인수하는 형태였거든요. 이번엔 좀 완전히 바뀌었네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 지분 인수를 했는데 49% 지분 인수를 하면서 1대 주주인 주선사 연합회에 이어서 2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이 화물마당은 사실 주선사 연합회가 지난 2014년도에 이 KT와 공동으로 구축을 해서 2019년까지 함께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 주선사 연합회가 화물마당을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분을 카카오 모빌리티에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이 중간 물류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 주선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장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49% 지분을 인수한 거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여기에 여전히 아날로그식 업무 처리를 하는 이 시장을 디지털하기 위해서 이 업계가 먼저 요청해 왔다고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밝혔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 말고 다른 국내 대기업도 뛰어든 시장인데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직접 진출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 카카오 관련해서 제기되어 온 사업의 문어발 확장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네. 이 카카오 그룹이 지난해 9월이었죠. 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이 골목 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스마트 호출 서비스 폐지와 뭐 꽃이나 간식 배달 사업 등에서 이제 철수를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과 또 최근에 이제 불거진 전방위적인 플랫폼 독점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국토위 국감에서 이 류궁순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우려하는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변경하는 작업을 검토하도록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주선사업연합회가 추가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 했지만은 업계에서 이 기존 이 49%에서 충분히 추가 매입을 통해서 인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그래서 꼼수 인수가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일단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면허를 또 취득을 했단 말이죠. 이게 단지 분위기를 살피는 거지 사실상 뭐 생각을 해보자면 카카오가 택시 시장에 진출할 때 이런 사례들이 좀 생각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화물 쪽을 뭐 역시 택시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화물 운송 주선 산업 면허 이게 필요합니다. 이 운송 사업자를 중개 대리하는 사업으로 육상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필수적인 사업 면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여객 운송을 위해 택시 사업자 면허를 인수해야 합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것과 비슷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화물차 운송 주선 사업 면허를 확보를 했고 여기에 올해 6월에 티맨모빌리티 자회사의 YLP와 파트너 관계였던 이 위드원스라는 것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화물마당 지분 인수를 하면서 결국 앞으로 주선사들의 콜과 뭐 화물 차주들을 이제 직접 모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들마일 시장을 넘어서 뭐 수요와 공급을 직접 연결할 것이라는 게 또 업계의 시각입니다. 이게 사실 업계만 다를 뿐이지 아까 이제 설명을 들어보자면 택시나 대리 이제 서비스처럼 비슷한 서비스라고 좀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잡음이 좀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뛰어들면은 화물 운송 플랫폼 시장에도 지금 택시 시장에서의 문제가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여객 운송 시장을 대표하는 택시업계의 경우에 이 카카오티가 시장의 편리성을 우선 내세운 다음에 먼저 진출을 하고 또 순식간에 이제 시장을 과점을 했는데요.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뿐 아니라 또 택배 운전자들에게도 이 불공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카카오티는 택시를 수월하게 잡을 수 있으려면 이제 기존 콜택시 때처럼 1,000원 수준의 수수료에서 이제 시장을 과점을 한 뒤 이제 차등화된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했었었죠. 물론 무조건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이 화물 운송 시장도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객이 결국 이제 더 좋은 물류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지금은 없던 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또 시장의 논란은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육상 운송 시장에서 이제 막 진입을 시작한 카카오티의 운영 방식을 뭐 원천적으로 안정 장치를 둬야 한다는 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일단 시장에 직접 진출은 아니다라고 좀 선을 긋긴 했지만 화물 업계에서는 또 반응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선 뭐 대외적으로는 화물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화물 업체 관련돼서는 아날로그 방식이 여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카카오가 인수하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은 세세하게 들여다볼 경우에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택시 운송업계와 이제 비슷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뭐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이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관련 심사 지침을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치겠다며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 관련해서도 이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그 NS 이 페스타에 저희가 대물림 맛집이 초청되고 이렇게 시식 행사를 갖게 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 산업이 무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선한 식재료만을 가지고 가장 맛있는 식품을 만드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 데이터 센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산업인데 화재 잡으려다 성장의 발목까지 잡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기존까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서버용 D램 얘기할 때,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할 때 주로 거론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산업 자체를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됐습니다. 국내에 이제 누가 데이터 센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카카오 화재로 인해서 좀 데이터 센터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긴 게 사실이죠. 어제 정부에서 이제 판교, 그러니까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를 계기로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을 모아서 긴급 점검 회의를 한번 했는데요. 여기에 좀 이름을 올린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KT 클라우드부터 네. 삼성 SDS까지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죠. 국내 데이터 센터 이제 시장이라고 하면은 통신 3사가 한 60%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SI 업체라고 하죠. 이제 각 삼성 SDS나 LG CNS처럼 대기업의 계열사로 있는 IT 서비스 업체들이 한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플랫폼도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예. 이 대표적으로 실적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적을 좀 구분할 수 있는 KT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상장까지 계획하고 있는 이제 KT 클라우드 부문인데요. 2년 사이에 19년에 3,590억 원에서 21년에 4,560억으로 매출이 좀 올랐는데 2년 사이에 1,000억 가까이 오른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 산업이 5년 뒤에 이제 7조에서 10조 원까지 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KT가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 지금 개수인데 이건 이제 2019년 현황 자료와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동탄에 추가로 데이터 센터를 완공을 하고 최근에 이제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었던 카카오도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이미 밝혔죠. 예. 각각 안산과 시흥에 뭐 자체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어서요. 데이터 센터 산업 자체, 국내에서 이 산업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 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네요. 저 소수의 기업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를. 물론 이제 일부 금융권에서 뭐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 청라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데이터 센터가 점점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각 회사마다 이런 건물 안에도 뭐 전산실이라고 해가지고 서버를 모아놓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고 특히 외부 업체에 뭐 이런 전산실을 운영하기 힘든 스타트업이나 조금 작은 IT 회사들은 이런 IDC 업체에 이미 입주를 해서 여기를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조금 발주를 넣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이렇게 커지는 데이터 센터 자체가 좀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중에서 이제 통신 3사가 운영하는 거를 기간 통신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좀 더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더 국가가 더 중심적으로 규제를 더 강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KT 같은 경우에는 서울 회화동에 거기 이제 대규모 IDC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국가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구역으로서 어떻게 보면 군사시설 등급까지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번에 뭐 화재 사고가 났던 이 카카오를 비롯해서 아까 통신 3사가 아닌 나머지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 데이터 센터라고 분류를 하는 그런 이제 분류라고 민간 보면 될까요?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지가 않고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의 일부분을 입주해가지고 서버를 운영을 해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와 SK CNC가 좀 다툼을 하는 것도 누가 이것의 책임 소재가 더 큰가를 두고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먼저 얘기를 했고 불은 어떻게 끄라고 했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안이 복잡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민간 데이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로 묶이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구분할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요즘은 하나를 지어도 좀 크게 짓는 추세라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서버 10만 대, 이번에 SK CNC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담당하는 게 한 3만 2천 대 정도였죠. 근데 서버 10만 대 이상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최근 5년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19 비대면 사회를 거치면서 이런 서버 용량, 그러니까 뭐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5년 사이에 600여 개의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절반 이상이 이렇게 서버가 10만 대 이상 들어가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곳이 2곳 정도인데 뭐 KT 용산과 네이버 춘천센터가 그렇다고 하네요. 카카오도 이제 새로 짓겠다고 밝힌 안산과 시흥도 서버 한 12만 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로 좀 짓겠다고 하는데 예. 왜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점점 커지냐? 좀 원인을 따져보면은 더 많은, 그러니까 서버 용량이 점점 많아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기업이 쓰는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이걸로 또 사업을 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니면 KT 클라우드도 다른 기업의 물량을 받아와서 여기 입주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서버 증량이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복수로 저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좀 보안 백업을 위해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좀 더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짓는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사실은 지금 좀 많이 안 좋잖아요. 뭐 올해 성장률이 좀 8% 이상에서 내년에는 0.몇 %까지, 0.6%까지 좀 가고 있는데 서버용 메모리는 그래도 두 자릿수에서 좀 내려와서 하락세긴 하지만 7% 정도 증설 수요가 있어서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서버 용량은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성장을 어쨌거나 해나가고 있다. 지금 대형화를 그러니까 해야 그러니까 한 데이터 센터 안에 여러 이제 업체를 둔다. 이 얘기는 그 업체들 간에 어떻게 좀 데이터 교류 같은 것도 좀 활성화가 되고 그 기업들 간의 어떤 교류를 더 원만하게 해주는 앞으로 좀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금융이 사실은 조금 더 이런 뭐 비교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산실을 두고 그 이후에 뭐 DR 센터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IDC에게 백업 데이터를 서버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M2M이라고 하죠. 머신 투 머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주고받는 데이터보다 기계와 기계 사이에 주고받는 데이터가 월등히 많다.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가령 뭐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센서가 운영이 되고 뭐 CCTV가 돌아가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AI 같은 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갈수록 더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서버 용량이 증설하는 거는 사실은 뭐 코로나19가 왜 비대면 사회에 서버 용량이 증설했냐라는 의문과 똑같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뭐 영상, 유튜브에서 뭐 4K 영상을 더 고화질의 영상을 많이 찾고 또 5G 통신이 대중화가 되면서 더 많은 영상을 교류할 수가 있게 됐죠. 앞으로 뭐 5년, 10년 뒤에는 6G까지 위성 통신까지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용량을 소화하고 그것을 저장해야 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또 백업을 시켜야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서버 수요에 대한 것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데이터 센터의 어떤 성장성 굉장히 좀 유망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정이 데이터 센터 화재 문제 이후에 지금 칼날을 강하게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번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차에도 많이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좀 문제가 됐는데 사실 지금 아직까지 화재 원인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정하는 것은 UPS에서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좀 문제됐다고 하죠. 이제 ESS라는 건 사실 다수의 배터리를 모아놓는 그런 뭐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가 화재가 나면은 데이터 센터가 이제 피해가 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는 뭐 시각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좀 받아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1년 연간 전력 소비량이 원자력 발전소 한 기에 이제 3분의 1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대단한 많은 전력 소비량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도가 낮은 이제 납축 전지 등을 쓸 수 있겠지만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장점, 그러니까 왜 전기차에 많이 쓰냐라고 하면 공간 효율성이 잘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 한 채를 배터리로 써야 하는 상황을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면 뭐 방 한 칸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업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센터를 뭐 하이퍼스케일로 크게 키운다고 해도 물리적 크기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규제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업계에서는 좀 노심초사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화하는 추세의 납축전지 방식이 맞지가 않은데 화재 때문에 괜한 규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경쟁력 저하를 좀 우려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건 정부 여당에서 사실 더 많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도 있지만 더 많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2년 전에 하려다가 실패했던 이제 국가 재난 안전 시설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지상파 방송국이나 일부 뭐 종편 시설, 그다음에 기간 통신 사업자, 우리가 말하는 통신 사업자들은 이런 것에 해당하다는데 재난 시설이 되면은 이제 뭐 관련 공무원이 상시로 출입을 하게 되고 또 재난 관련해서 수시로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출의 3%까지도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에 따라서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뭐 통신 데이터 센터나 플랫폼 사업자들,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또 이중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의 시선도 좀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의 정부 인증을,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전자금융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소방청한테는 소방설비 기준, 구조 등을 적합력을 판단받는데 이번 화재에서 좀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런 규제들이 제대로 잘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들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데이터 센터는 수준이 어느 정도나 올라와 있습니까? 사실 이 데이터 센터의 수준을 구분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네이버가 춘천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하이퍼스케일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도 다이나믹 UPS라고 해가지고 어떤 발전기를 따로 둔다든지 좀 백업 시스템을 좀 더 잘 두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의 경우에도 이제 배터리실 같은 경우에 하나에 모아놓고 UPS용도 그래서 화재에서 어떻게 좀 대처가 좀 안 됐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중국의 정치적 입김이 좀 덜하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서버를 좀 더 한국에 들어오는데 좀 더 유리한 입지적, 지리적 이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번 계기로 제도적 보완을 해서 좀 더 성장을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좀 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만 하면 우리도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란 전망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면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이 대규모 감세로 화를 부른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성장이 둔화돼 올해 추정치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증가율 모두 성장이 저조하고 수출 증가율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 없이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입니다. 반도체 육성 정책과 공급망 다양화 등을 비롯해 특히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예상보다 굉장히 오래 갈 걸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기업 투자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 수준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조금 인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명목 법인세율이 OECD 평균을 넘고 상위 1% 대기업이 전체 83%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감세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차 때문인데 44일 만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사퇴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72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세제 개편안도 비슷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영국의 경우 감세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챙기지 못한 신뢰 하락이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조 가까운 재정 지출 계획을 쏟아내고 하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외환시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은 다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1998년, 2008년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채권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극복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올 들어 롯데 하이마트의 주가 하락폭이 롯데그룹 상장 계열사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사 주가 관리가 실적보다 중요하다고 신동빈 회장이 강조하는 상황에서도 유난히 부진한 성적입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롯데 하이마트 황영근 대표의 거취에 물음표가 찍힙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의 상장 계열사는 총 10개입니다. 이 가운데 롯데리츠를 제외한 9곳의 주가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7월 사장단 회의에서 신동빈 회장이 주가 관리를 강조한 이후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황영근 대표가 있는 하이마트입니다. 석 달 새 24%나 빠졌고 올해 초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진한 곳은 재무통인 김현수 대표가 이끄는 롯데렌탈로 지난해에 IPO한 새내기주임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와 코로나 여파 등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지만 코스피 하락률과 비교해봐도 경쟁사들과 비교해봐도 부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좋은 곳은 어디일까?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쇼핑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사장단 회의 이후 코스피가 4.42% 빠지는 가운데서도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는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롯데쇼핑도 코스피 대비 선방했습니다. 주가만으로 CEO의 능력을 따질 순 없습니다. 주가가 부진해도 실적은 괜찮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롯데렌탈의 경우 상장 후에도 줄곧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왔고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그룹 총수가 주가를 강조한 상황에서도 주가 부양을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마트의 경우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가 부양책이 없는 데다 순손실까지 나고 있어 배당마저 중단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심은 주가 성적표가 실제 연말 CEO 인사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지 여부입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주가가 사장단 인사평가 항목은 맞다면서도 평가 비중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주가 성적이 부진한 계열사 대표들을 중심으로 인사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흉흉한 관측도 나옵니다. 주가 꼴찌 그룹인 황영근 하이마트 대표와 김현수 롯데렌탈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도 앞두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올해 사장단 인사를 예년보다 앞당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에는 임원 100여 명을 줄이며 매서운 인사 칼바람이 불었고 지난해에는 순혈주의를 깨고 처음으로 비롯데맨을 대거 영입하는 등 파격 인사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20대 노동자가 혼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허영인 SPC 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SPC그룹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1,000억 원을 들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제빵공장 직원 사망 사고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 회장은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저와 저희 회사부장님 모두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는 사고 다음 날 사고 장소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PC는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앞으로 3년간 1,000억을 투자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사회인사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독립활동을 보장하고 전담 인력도 대거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및 안전관리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SPC그룹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허 회장은 사고 다음 날 유가족을 조문해 사과하고 17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송입니다. 최근 약세장 속 스펙 투자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소 주당 2,000원 수준의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이 인기 비결로 꼽히는데 다음 주에도 3개의 스펙이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투자 시 참고할 점들 박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약세장 속 안정적인 투자처로 떠오르는 스펙주.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간 NH 스펙 25호와 교보 스펙 13호, KB 스펙 23호가 공모 청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 들어 상장한 스펙은 벌써 32개, 역대 최고치입니다. 공모 시장이 침체되며 스펙 상장을 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증시 부진이 이어지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스펙 투자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일 상장한 NH 스펙 24호와 한국제 11호 스펙은 코스닥 시장이 2% 넘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공모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2,000원을 하회하고 청산할 경우에도 투자자는 공모가인 2,000원에 더해 이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2,000원 이하의 스펙주들은 사실상 무위험 상품으로도 꼽힙니다. 다만 합병이 발표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합병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합병 완료 기한이 임박한 경우 발기인들이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우량 기업과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합병 비율을 불리하게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투자 시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 가치를 잘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될 거고요. 기존 발기인들이 일정 물량을 전환사채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물량들이 상장하고 6개월 이후부터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기재된 것보다 발행되는 주식 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청약과 합병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참고해 최소한 합병 대상 법인의 중점 사업군 정도는 파악해야 하고 발기주주의 전환사채 물량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폭락 국면으로 단정짓긴 이르다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가량 내렸다며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금융 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연말이 다 된 지금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 분양가 규제로 수익성이 안 나오고 원자재 가격 부담에 분양을 미뤄오던 건설업계가 달라진 겁니다. 방서우 기자와 이유 알아봅니다. 방 기자,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이라는 건데 그렇게 많습니까? 밀어내기 분양? 네, 일단 올해 4분기 이제 전국 분양 예정 단지가 지금 15만 7,3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늘었고요. 여기서 또 눈여겨볼 부분이 분기별로 살펴봐도 지금 4분기 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는 점입니다. 통상 이제 봄이나 가을을 분양 성수기라고 하고 겨울은 이제 비수기라고 통했는데 이 법칙이 지금 깨진 거죠. 특히 이 중에서는 10대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도 지금 전체 물량의 40%가 넘는 6만 7천 가구에 달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내놓는 겁니까? 일단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까지 갑자기 바쁘게 물량을 털어내는 원인으로는 단연 금리가 꼽힙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기를 또 이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다리면서 좀 분양을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뤄놨더니 이번에는 금리가 너무 올라버린 거죠.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비롯한 이제 주택 사업에 필요한 금융 비용이 늘고 이는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PF 대출 금리는 이제 선순위 기준 한 연 10%가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거의 3배 이상 올랐고요. 그나마 금리가 낮은 편인 선순위 대출이 이 정도인데 후순위 대출은 뭐 연 20% 거의 대부업체 수준입니다. 게다가 좀 내년 부동산 경기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빠지기 전에 일단 털고 가자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금융 비용이 이미 부담인데 내년은 사업하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빠르게 털고 가자. 그런데 지금 분양하면 누가 사나요? 지금 뭐 미분양으로 계속 쌓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 자체는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히 좀 시공사 같은 경우 요즘은 시공만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공사의 경우는 이제 분양자들의 뭐 계약금이나 또 뭐 중도금 같은 경우로 이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착공만 하고 준공 전까지만 물건이 팔리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일단 공사가 끝난 뒤에도 지금 이제 물건이 안 팔렸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 외상 공사를 계속 했다는 거죠. 분양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들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는 곧 좀 영업이익을 훼손하고 손실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2,700가구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무려 이 가운데 22%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약 불패라 불리던 서울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건설사들의 주름이 굉장히 깊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에 어떻게 미분양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도 분양이 잘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분양가가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입지가 너무 안 좋은 지역들 이런 데들은 지금 미분양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분양 경기가 안 좋은 게 최근에 이제 건설사 부도 위기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제도 우리가 다뤘습니다. 지금 롯데건설 위기설 물론 이제 우리 취재 기자가 어제 취재해본 바로는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그쪽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롯데건설 자체가 지금 시공 능력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큰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도설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단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부도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부도 얘기가 나올 만큼 시장의 돈줄이 말랐다는 얘기는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국채만큼 안전하다 여겨졌던 지자체 보증 채권, 그 레고랜드 채권이죠. 이런 곳까지 지금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지자체가 부도를 내는데 일반 기업에게 뭘 믿고 돈을 빌려주느냐는 심리가 시장에 형성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보통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회사채 발행이 막히면서 이제 롯데건설이 계열사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롯데건설과 비슷한 신용 등급인 A+ 등급 회사채들이 뭐 연 6% 이상의 높은 금리를 지금 제시를 해도 투자자를 모으지 못하는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건설이 롯데케미칼로부터 지난 18일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받고 또 이틀 만에 5천억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총 7천억 원을 유통했는데요. 자금을 끌어쓰는 목적에 대해서 운영자금 조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증합니다.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조달하려면 회사채를 발행하지 계열사의 돈을 빌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롯데건설은 6%의 회사채를 찍어봤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테니 차라리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주고 계열사의 돈을 빌리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바꿔 말하면 지금 롯데건설 정도 되는 회사도 지금 회사채 발행이 어려울 만큼 자금 경색이 심각하다는 뜻이고 당연히 이런 일은 롯데건설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대형사인 롯데건설이라도 회사채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싸게 빌리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합당한 생각이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롯데건설의 재무 상태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 괜찮은데 싸게 빌리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어려워서 진짜 싼 곳을 찾은 거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어쨌든 지금 롯데건설의 외부 상황이 지금 이렇게 안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외부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다면 이렇게 손볼 일이 없었겠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유동성이 어쨌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 자금 조달 방법을 찾은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영업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플러스로 유지되거나 이전보다는 늘어나야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영업 부문 현금 창출력을 판단할 때 영업이익보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기준 이 롯데건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지금 마이너스 1,769억 원, 다시 말해 1,769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59억 원의 흑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은 거의 6천억 원 넘게 현금을 까먹은 거죠. 예.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롯데건설이 좀 도시정비 사업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수주한 부작용이 이제야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롯데건설이 지금 올해 도정사업 누적 수주 4조 원을 돌파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성과를 냈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권에서 따낸 실적입니다. 즉 서울에서만 보면 롯데건설이 지금 도정수주 1위 업체라는 거죠. 한마디로 경쟁이 치열한 곳만 골라서 들어갔다는 건데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고 지금도 또 대어로 꼽히고 있는 한남 2구역을 따내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도 비용이 들지만 수주를 한 뒤에도 착공 전까지는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롯데건설의 PF 우말체불 가운데 이렇게 좀 비용이 발생하는 미착공 사업장은 현재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형사가 이 정도면 중소형사나 지방건설사들은 더 위태로운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지난달 말 납부기한이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이제 우석건설이 지금 1차 부도가 났습니다. 우석건설은 지금 충남 지역에서는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중견 건설사고요. 지난해 매출만 1,200억 원이 넘는데도 이런 상황을 맞은 겁니다. 지방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이런 중소, 중견 건설사들은 특히 이제 대형사, 시공만 하는 대형사와는 달리 땅부터 매입해서 건물을 올리는 자체 사업이 많기 때문에 PF 대출 부실이 주는 타격이 지금 대형사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50가구 미만 주택 사업에 주력하는 건설사 중에는 이런 사업을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고요. 이렇게 삽도 못 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밀어내기 분양조차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들은 지금 롯데건설처럼 계열사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대형사처럼 그나마 유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줄도산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